동계올림픽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도발을 한 사건인데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의 소수민족 대표로 등장했던 그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얼어붙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느닷없이 중국 문화의 일부로 소개된 장면인데요. 김치에 이어 또 한 번 중국이 우리의 문화를 자기 것처럼 포장해 세계에 알린 셈이었죠. 이 사건을 보고 한 중국인 학자는 되려 한국의 반응에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저 베이징 대학교 동북아시아 문화유산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쉬웨이 교수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2월 4일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했기에 기대도 컸습니다. 그때 무대 중앙을 걸어가는 한 여성 무용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색동소매 고운 저고리와 치마, 한복이었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이라더라라는 해설자의 멘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중국은 다양성을 잘 포용하고 있어. 그게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인터넷을 뒤덮은 한국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것 문화 침탈 중단하라. 도둑질 그만해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한복은 조선족의 문화이고 중국이 소수민족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조선족 문화를 대표한 것인데 왜 저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렇게 궁금증이 시작됐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육받은 중국의 자료들은 조선족 전통의상이라는 표현으로 한복을 설명하며 만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정작 그 구체적인 기원이나 사료는 빈약했습니다. 그저 조선족의 오랜 문화라는 식의 서술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외신과 한국학계의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한국 고유의 복식 체계였고 그 뿌리는 삼국시대 벽화에서까지 확인된다는 사실을요. 반면 중국에서의 조선족 정체성은 대부분 20세기 이후 형성된 것이었고 이들이 유지한 의복 역시 대부분 한국계 이민자들이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사실을 확인해 가던 중 마침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와 한국 서울대학교 간의 특별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3개월간 서울에서 머물며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왜 이토록 분노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자. 2022년 3월 초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인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지는 않을까? 한국에서 나를 경계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입국심사대 직원은 친절했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또박또박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의 긴장감은 상당히 누그러졌죠. 공항 안내데스크에서도 길을 물었더니 또 한 번 유창한 중국어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며 안내해 주더군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곳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관에 도착했을 때도 그 인상은 이어졌습니다. 담당자 선생님은 제게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건네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학과장이라는 박지연 교수는 제게 쉬 원장님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뉴스에서 접한 반중 감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명동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중국어 안내 문구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떤 상점은 환영합니다. 중국 손님. 이라는 문구까지 내걸고 있었죠. 정말 반중 감정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맞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보게 된 한 다큐멘터리는 저의 혼란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복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프로그램이었고 인터뷰에 나온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국이 자기 것처럼 말하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문화는 공유되는 것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 앞에서는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누군가 내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분노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을 묻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서울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배정받은 연구실에서 매일같이 현지 석학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이는 한국 측 연구단장인 이지훈 석과 교수였습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고 말투는 온화했으며 무엇보다도 학문적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와는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었지만 제가 중국의 입장에서 문화교류를 설명하려 하면 그는 단호하게 반박하곤 했죠. 쉬 원장님, 그 부분은 조선족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이주민들이 유지해온 한국 문화의 잔존입니다. 맥락이 다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리와 자료로 차근차근 설명했기에 나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죠. 왜 그는 저토록 확신에 차 있는 걸까? 그러던 중 연구소 측에서 서울 전통의상 박물관으로의 견학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한국 전통의복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의 실제 유물과 모형을 전시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관람 초반에는 나는 그냥 흥미로운 전시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시된 수많은 복식들은 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조선족 자료에서 보았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식들이 설명하는 연대는 대부분 조선시대 즉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복식 문화는 왕실에서 일반 백성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는 시대별로 특징적인 색상, 형태, 상징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복이라는 전통 의복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조선족 복식이 사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이어진 것이었다고? 이지훈 교수는 내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쉬 원장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는 단순히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역사성과 맥락이 동반되어야 하죠. 그날 밤 나는 숙소에 돌아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부심을 느꼈던 그 문화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 삶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학문적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복의 기원이라는 키워드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모두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읽었던 수많은 중국의 자료들은 한복은 조선족의 것이라는 가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학자들은 그 기원을 문헌과 실물 유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료는 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전통의상 박물관 견학 이후 나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걸어다니던 캠퍼스의 길목에 붙어있던 한복 체험 부스도 지하철 안광고 속 한복 모델 콘테스트도 이전에는 단순한 지역 행사로만 인식되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메시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단순히 한복을 전시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살아내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게 됐죠. 그 주 금요일 이지훈 교수와 나는 서울 북촌의 한복 체험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는 현장 경험이 이론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바꿉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나를 안내했는데요. 그곳에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 각양각색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았어요. 매무새를 다듬어주던 직원은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나를 대했고 내게 어울리는 색상의 도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마루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니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감정을 느꼈어요. 쉬 원장님, 느낌이 어떠세요? 라는 이 교수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요한 공기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단정적으로 문화의 소유를 말해왔는지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내게 다가와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또 한 번 밝게 웃으며 한복 예뻐요.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한 뒤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어쩌면 수십 편의 논문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내게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한복은 단순한 전통의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꺼이 권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정체성을 함부로 평가하고 규정하려 했던 외부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동아시아 복식문화 국제포럼의 주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발표자 중에는 나와 같은 중국 석학들도 있었고 일본, 미국, 독일의 학자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각국의 복식문화 발전과 상호 교류를 다루는 자리였지만 발표 주제 중 하나가 한복의 국제적 인식과 오해였고 이는 바로 내 관심사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어 바로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교수 박하윤 씨가 발표를 맡았는데 그녀는 한복의 역사성과 미학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화는 고정되지 않고 흘러가는 물과 같지만 그 뿌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삶에서 단절된 적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시대와 사상을 담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난 뒤 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사회에서도 유사한 복장이 전통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막힘없이 답을 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선족 사회가 유지한 복식 문화는 한국계 이주민이 옮겨온 것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그것이 곧 중국의 원류라고 주장하는 순간 역사 왜곡이 됩니다. 정체성의 흐름과 출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나를 힐끗 보았지만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이징 대학교의 저명한 원장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에 진지함이 더해진 듯했죠.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그런 질문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으니까. 포럼이 끝난 뒤 박 교수는 나를 찾아와 말을 걸었어요. 쉬 원장님, 대화 나누고 싶었어요. 발표 내용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학문은 결국 대화를 통해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따뜻했고 어떤 강요도 없었어요. 나는 내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시야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베이징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도 많고요. 특히 한복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역사와 자부심이 있더군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쉬웨이 보는 만큼 배우는 거다. 어떤 진실은 교과서엔 없거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문화는 공유자산이라 말할 수 없었다. 문화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릇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신념 속에서 나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박하윤 교수님과의 대화를 계기로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책상 위의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학자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학자가 되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소에 요청을 드려서 한국의 전통문화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들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제가 베이징 대학교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고 인터뷰에 응해주셨죠. 그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한복진흥센터였어요. 이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복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해외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맡아주신 분은 최윤희 디자이너님이셨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셨습니다. 윤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복을 지키는 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숨쉬는 살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윤희 씨는 평소에도 한복을 입고 출근하시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특별한 날에는 꼭 한복을 입는다고 하셨어요. 한복은 저를 더 정돈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옷이 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애국심의 표현이라기보다 문화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윤희 씨는 한복을 입은 하루라는 SNS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젊은이들에게도 한복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셨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상 속 한복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전통이 현재와 연결되는 방식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보아오던 전통문화 행사는 대부분 민속촌의 형식적인 재현이었는데 이곳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고등학교 역사교사이신 김영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년 학생들과 함께 한복의 날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이날엔 학생들이 직접 한복을 입고 역사 수업을 듣고 발표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활동을 불편해하지 않나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낯설어 했죠. 그런데 한번 입어보면 생각보다 편하다고 하고 스스로가 특별해진 느낌을 받는다고들 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자기 뿌리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뿌리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연구하던 문화의 뿌리를 진정으로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문화라는 것은 결국 숫자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인상 깊었던 경험은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골목에서 만난 강태수 어르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강 어르신은 전통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공간은 오래된 나무, 천, 손바느질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아주 담담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한다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천을 꿰매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바느질하며 이 옷을 지켜왔어요. 그 손길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요. 문화라는 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는 흉내 못 내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진실을 보고 배우라는 메시지를 건네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르신의 말과 손끝에서 이어지던 실 한 가닥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실은 단순한 천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역사를 꿰매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저보다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차리셨습니다. 공동 연구를 함께하던 이지훈 교수님은 어느 날 제게 커피를 건네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쉬 원장님,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말투도 훨씬 부드러워지셨고 무엇보다 질문이 깊어졌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답을 찾기에 바빴는데 요즘은 질문을 다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제 안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정치적 편의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시선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기 문화를 지켜오고 있었는지를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문화는 그저 박제해놓은 유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만난 한복은 단지 옷이 아니었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고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고, 현대식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의 발걸음이었고, 장인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조용한 역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문화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오해와 무지에 대한 반성과 그 반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정직하게 세상에 전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질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저는 단순히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문화정책, 특히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일들이 과연 진정한 역사 존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말이죠. 어느 날 저는 베이징에 있는 연구원 부원장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살 위였고 예전부터 동북아 문화정책 관련 보고서를 같이 써온 사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는 한복이 조선족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에 확신이 있나? 그는 잠시 정적을 가진 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야. 다만 국가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니까 따르는 거지. 다른 선택지는 없잖아. 그 대답이 저를 오히려 더 깊은 침묵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그 말이 저에겐 무서웠습니다. 학문이 아니라 체제가 진실을 규정하는 현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한국 주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석학 칼럼 코너에 제 체험담을 기고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이름과 소속이 공개되는 글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국 내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최대한 솔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감정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왜 문화에 그렇게 민감하고 자부심을 가지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국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칼럼은 공개되자마자 꽤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 석학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놀랍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몇몇 외국 매체에서도 내용을 인용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인터넷 포럼에서는 저를 향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매국노다 한국에 세뇌당했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린 걸까?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서울 북촌에서 만난 한복 디자이너 윤희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문화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어요. 중국의 반응이 두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숨길 수도 거짓으로 포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 그들의 진심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탐구해야 한다고 배웠고 지금 제가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연구원의 상임이사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활동이 중국 언론에도 보도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귀국 후 공식 해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문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안전과 진로까지 걸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처벌받아야 할 일인가요? 제 글 어디에도 중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며칠 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를 수락했고 방송에서는 제 얼굴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음성 변조로 제 체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날 제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신 덕분에 중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하는 말도 있었고,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후회가 더 싫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제 목소리는 변조되었고 얼굴은 가려졌지만 그날 저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세상에 말을 건넸습니다. 진실은 때로 위험하고 외롭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국경이라는 말이 다시 보입니다.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이해와 오해의 경계선. 저는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그 선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다리를 놓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는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바쁘게 인터뷰를 하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기사를 쓴 그 시간들보다 더 빠르게 지나갔던 건 제 아내 결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귀국 비행기표를 예약했고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는 날 아침 짐을 싸는 제 손끝은 사뭇 무거웠습니다. 출국 직전 북촌의 공방에서 강태수 어르신을 다시 한번 찾아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르신은 제게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주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쉬 원장님, 진짜로 본 건 절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시오. 그 말씀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출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한국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이 모든 걸 겪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곧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연구원에서는 예상대로 공식조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청문회가 있었고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학술적 양심에 따라 체험한 것을 정리해서 글로 풀었을 뿐입니다. 중국을 모욕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공식적인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이후로 제가 맡던 대외 협력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른 연구원들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저의 영향력을 조용히 축소하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이징에 돌아온 뒤 조용히 하나의 온라인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익명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진실의 기록. 제 이야기는 점차 중국의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때때로 조용한 공감의 메시지도 받게 됐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원장님처럼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완전히 외로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얼마 전 서울대학교로부터 정식으로 석좌 교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 대해 중립적 시선에서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장이 이메일 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방문학자가 아닌 석좌 교수로서 더 책임감 있는 자리로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문화는 누구의 것인가를 따지기보다 문화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갈등, 두려움, 반성과 같은 감정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제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가장 소중한 발판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무겁고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제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과거의 편견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진실과 존중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은 실제로 동북 공정을 통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서서 계속해서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